호텔 복도 공기는 이상하게도 병원 냄새와 비슷합니다. 깨끗한데 차갑고 약간의 소독약 냄새가 섞인 듯한 공기. 나는 지금 한 손에 카드키를 쥐고 한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은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문 위에는 숫자 몇 개가 덩그러니 박혀 있습니다. 1507. 오늘 밤 내 인생을 바꿔버릴지도 모르는 숫자. 문 안에는 한 남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은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마트 계산대도 없는, 오직 나를 김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부르는 그 남자. 카드키가 손바닥에서 땀에 젖어 미끄러집니다. 이 문 열면 정말 돌아갈 수 없겠지? 사별한 지 5년. 아이들은 다 컸고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내가 오늘 호텔 방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웃기죠? 그런데 더 웃긴 건 말이죠. 지금 제 손이 카드키를 문에 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 문 앞에 서게 되기 일주일 전 비 냄새가 코를 찔렀던 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바코드 소리만 들었습니다. 삑, 삑.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봉투는 필요 없으시고요. 자동으로 나오는 말들. 입이 말하고 있는지 기계가 말하고 있는지 이제는 구분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김영숙.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그저 계산대 3번일 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새 5년. 사람들은 말합니다. 손님 회상 다른 여자 목소리. 아이고 아직도 혼자세요? 따님이랑 아드님이 있다고 그랬지? 그럴 때마다 나는 웃는 얼굴로 대답합니다. 내 애들 둘이 있어요. 잘 지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없어. 나는 그냥 애들 뒤치다꺼리하는 유령 같은 사람일 뿐이야. 퇴근 종소리가 울리고 하루가 끝났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사물함을 열었을 때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졸업 30주년 동창회 초대장. 손끝이 순간 멈췄습니다. 30년. 그 숫자가 손목을 묵직하게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민호. 심장이 오래 고장나 있던 시계처럼 삐그덕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무슨. 내가 거길 왜 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은 이미 초대장을 가방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눈치 없이 비를 쏟아냈습니다. 창고 구석에 몇 년 동안 처박아 두었던 낡은 우산을 꺼냈습니다. 우산살 몇 개는 이미 휘어져 있었고 겉면에는 희미한 곰팡이 자국이 퍼져 있었습니다. 우산을 펼치는 순간 비 냄새가 훅 하고 올라왔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 묵힌 눈물 냄새 같기도 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우산을 들고선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나를 빤히 보더니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숙 씨 정말 갈 거야? 눈가엔 세월이 새긴 주름이 촘촘히 패여 있고 윤기를 잃은 머리카락은 대충 뒤로 묶여 있습니다. 한때는 예쁘다라는 소리를 가끔이라도 들었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봐도 좀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뭐 누가 나를 보겠어.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오지 뭐.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심장은 계속 삐그덕 삐그덕 낡은 시계처럼 어색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던 그때처럼요. 버스 정류장에 섰을 때 빗물은 벌써 양말 속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내 발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창가에 앉아 젖은 우산을 옆자리에 기대 놓았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물에 풀어진 수채화처럼 선명하지 않은
희미한 빛들. 마치 내 인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쳤다 진짜. 이 나이에 뭘 바라고 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뜨거운 감각이 손바닥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버스 정류장. 내 옆에 서 있던 한 남자의 손등. 잡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끝내 잡지 못했던 그 손. 박민우. 버스 창에 비친 내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진짜로 그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슬며시 눈을 뜨고 있는 느낌. 그래. 어차피 나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살잖아. 한 번쯤은 심장 뛰는 짓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는 또 한 번 돌아올 수 없는 강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호텔 연회장 앞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본 듯한 하지만 한 번에 떠오르지 않는 얼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야, 너 기억 안 나? 같이 같은 반이었잖아.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누군가는 자기 남편 직업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자식 대학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입구 한쪽에 서서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하나 받아 들었습니다. 어머, 영숙이 아니야? 세상에, 너 진짜 고생 많이 했나 보다. 얼굴이 반쪽이네. 미자. 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화려한 중심에 있던 아이. 지금도 짙은 빨간 립스틱이 샹들리에보다 더 번쩍입니다. 우리 내가 못 올 줄 알았지. 남편도 먼저 갔다며.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잘 버티고 있네. 그 말 끝에 붙는 버티고 있네라는 말이 마치 아직도 이 모양이야? 라고 들리는 건 내 마음이 꼬여서일까요? 나는 애써 웃으며 잔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따갑게 내려갔습니다. 연회장 안쪽으로 칠판에 적힌 이름처럼 내가 아는 이름들이 이리저리 떠다녔지만 그 어디에도 나를 위한 자리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슬며시 피해 다니며 구석을 찾습니다. 아나 왜 왔지? 속으로 10번은 넘게 중얼거린 것 같습니다. 도망치듯 연회장 밖으로 나가려던 그때였습니다. 주변 소음이 서서히 작아지고 남자 발소리만 도드라짐. 소음이 단칼에 베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끄럽던 웃음소리, 잠 부딪히는 소리, 음악 소리까지 모두 멀리서 나는 배경음처럼 희미해지고 단 하나의 발소리만 또렷하게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또각, 또각. 심장이 그 박자에 맞춰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각, 또각. 영수가. 그 목소리. 30년 전 졸업식 날 운동장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목소리가 세월을 건너 다시 내 귀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끗해진 머리칼, 조금 깊어진 이마 주름, 하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매, 비싼 양복이 어울리는 성공한 남자의 얼굴로 변해 있었지만 나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박민우. 찾았다. 김영숙. 찾았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쾅 하고 박혔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나를 찾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늘 누가 부르기 전까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찾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민우야.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떨렸습니다. 시선을 들지 못하고 바닥만 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내 턱끝을 살짝 받쳐 들었습니다. 고개 들어. 널 보고 싶으니까. 그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측은함도 동정도 호기심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을 오랜만에 다시 만난 듯한 그리움이 섞인 눈빛. 내가 아는 김영숙이라는 여자를 다시 확인하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훑어보는 시선.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너무 시끄럽지? 밖에 나가서 얘기할래? 머리로는 아니, 괜찮아. 여기 있어도 돼.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술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응. 그러자 복도는 연회장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샹들리에 대신 천장에 박힌 작은 조명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었고 그 불빛 아래로 우리 둘의 그림자가 나란히 늘어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내 옆에서 한 걸음 앞서 걷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잘 지냈어? 그 질문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잘 지냈냐고요? 수술실 냄새를 기억하고 남편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으며 손을 잡고 있던 그 밤 이후로 한 번도 잘 지냈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는데 그럭저럭 살아는 있지.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게 그 말이 괜히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연회장 복도 한쪽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창가 쪽으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빛과 비가 함께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이지 우리. 그러네. 오늘 내가 온다는 거 알고 있었어. 올까 안 올까? 진짜 하루 종일 신경 썼다. 그의 말에 괜히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온다고 누가 얘기라도 했어? 아니, 그냥 내가 올 거라고. 느낌이 그랬어. 그가 그렇게 말하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라기보다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을 겨우 다시 본 소년 같은 미소였습니다. 차 안에서 얘기할까? 여긴 우리끼리 얘기하기엔 너무 시끄럽다. 차.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안 돼. 이건 아니다. 집에 가야 한다. 수없이 많은 목소리가 한꺼번에 떠들어댔지만 그 모든 소리를 덮어버리는 한 가지 감각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조금만 더 있고 싶다. 응. 그래, 그러자.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내려가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판 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지하 주차장. 좁은 공간 안에 우리 둘뿐. 거울에는 손에 작은 클러치를 든 중년 여자와 그 옆에서 한 발짝 가까이 서 있는 중년 남자가 나란히 비쳐 있습니다. 민우는 거울 속 나를 보다가 살짝 고개를 돌려 실제의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가? 응? 30년 만에 보는데 내가 너무 늙었지? 나는 그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희끗한 머리칼, 조금 늘어진 턱선. 세월은 그에게도 분명하게 흔적을 남겨놓았지만 눈빛만큼은 학생 때 교실 뒤 창가에 서서 장난스럽게 웃던 그때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응, 많이 늙었네. 너도. 우리는 잠깐 함께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난 오늘 정말 많이 기다렸어. 뭘? 너.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한번 크게 쿵 하고 울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나를 단지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두 번째 챕터로 끌고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30년 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찾았다. 김영숙.
그 한마디가 마치 내 심장에 모처럼 박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지하 주차장 버튼, 지하 2층에 불이 들어온 채로. 나는 몰랐습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단지 호텔 지하로만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두 번째 챕터로 곧장 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하 주차장 공기는 지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콘크리트 냄새와 약하게 섞인 배기가스 냄새, 머리 위로 윙윙 돌아가는 환풍기 소리. 나는 무심코 코끝을 한번 찡그렸습니다. 이쪽이야. 은색 중형차 한 대가 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외관이 아니라 깨끗이 닦인 유리창과 정돈된 안쪽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우가 먼저 운전석으로 돌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조수석 쪽 문도 열어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발 디딜 때 조심해. 바닥 젖어 있다. 응, 고마워.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 소리가 한꺼번에 잘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공기 대신 차 안가죽 시트 냄새와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코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는 낯설지만 싫지 않은 남자의 향. 나는 괜히 허리를 꼿꼿이 세워 앉았습니다. 춥지? 아니,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조금 추웠고 조금 더웠고 조금 떨렸습니다. 정확히 뭐가 어떤 건지 나도 잘 모르겠는 이상한 온도. 차가 천천히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램프를 따라 올라가 도로로 나서자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한층 더 크게 들렸습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유리를 쓸고 지나가고 그 사이로 보이는 흐릿한 도심의 불빛들. 민우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기어 변속기 위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 바로 옆에 내 손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깐의 공기. 그리고 그의 손이 내 손등 위로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다가 내 손목이 그 자리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 사이를 천천히 파고듭니다. 깍지. 손바닥과 손바닥이 완전히 맞닿았습니다. 사이사이에 공기 한 줄도 들어갈 틈 없이 뜨거웠습니다. 불에 데인 것도 아닌데 뜨거운 느낌. 손끝에서 시작된 열이 팔을 타고 어깨로, 가슴으로, 몸 전체로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손이 차네. 그래? 내 손이 차다고요? 아니요. 지금 내 손은 오히려 타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계속 잡고 있고 싶어져. 그의 농담 같은 말에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 남는 감각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잡혀 있고 싶다. 내 안에서 아주 솔직한 문장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응? 결혼하고 애 키우고 사업하느라 바쁘게 살면서도 문득문득 내 생각이 나더라.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비에 젖은 유리창 위로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 얼굴 보고 눈빛 보고 딱 알겠더라. 뭘? 행복하지 않았구나. 그 말이 정확히 심장 중앙을 찔러버렸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냐고요? 잠깐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는 대답을 피하려고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다들 그렇지 뭐. 애 키우고 살다 보면 그런 말 말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 손등 위로 그의 엄지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괜찮아 말해도 돼 라고 쓰다듬고 있는 것처럼 참으려던 말들이 목구멍에서 꼬여 올라왔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 솔직히 한 번도. 말이 나오는 순간 눈물이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집에서도 남편 옆에서도 아이들 사이에서도 나는 그냥 투명 인간이었어. 엄마로서 필요할 때만 잠깐 꺼내 쓰고 그 외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처음이었습니다. 이 말을 누군가에게 소리 내어 하는 건 이제는 아니야. 뭐가? 적어도 내 눈엔 그래. 나는 지금 너만 보고 있어. 맞잡은 손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만 보고 있다고,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말해주는 순간 고장난 시계의 초침이 억지로라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신호등 앞에 멈췄습니다. 붉은 불빛이 유리창에 비치고 빗물 사이로 번져 보였습니다.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왼쪽으로 꺾이는 골목이 나옵니다. 그 길 끝에 내가 사는 작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세탁기 소리와 하루 종일 울리던 바코드 소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집. 그리고 오른쪽 호텔이 있는 방향. 영수가 응. 어디로 갈까? 방향 지시등 소리가 심장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틱, 톡, 틱, 톡.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목소리가 한꺼번에 떠들었습니다. 집에 가야지. 이건 아니야. 애들이 알면 어떻게 해. 하지만 그 모든 소리를 덮어버리는 단 하나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 나는 맞잡은 손을 살짝 더 꽉 쥐었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그를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 한 번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핸들을 꺾어본 적이 없네. 뭐라고? 아니, 그냥 혼잣말. 집으로 가자.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일도 계산대 3번으로 다시 출근하면 되는 거고. 하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을게. 어디로 갈까? 다음 순간 핸들이 오른쪽으로 꺾였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가속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맞잡은 손을 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알겠어. 그의 짧은 한마디가 무슨 뜻인지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 한가운데를 건너고 있다는 걸. 호텔 주차장 표지판이 전조등 불빛에 비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차는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나자 잠깐 동안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외부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우리 둘의 숨소리만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내려도 돼? 마지막 질문. 지금이라도, 아니 집에 데려다줘.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기꺼이 다시 핸들을 돌릴 겁니다. 아직 정말로 늦은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응. 내 입에서 나온 대답은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한 음절이 문득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닥의 기운이 발바닥으로 올라왔습니다. 몸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때 그의 손이 다시 내 손을 찾아왔습니다. 무서워? 응. 무서워. 나도.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나를 조금 안심시켰습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나만 두근거리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후회는 안 할 것 같아. 넌? 나도. 후회는 내일 할래. 그래. 후회는 내일. 우리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이 붙은 벽에 손을 잡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와 중년의 여자.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어색하고 30년을 돌아온 사람들처럼. 간절한 얼굴. 영수가 응. 지금 돌아가자고 해도 나 진짜 아무 말 안 할 거야. 거울 속 내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인데 눈빛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늘 주저하고 숨던 눈이 아니라 조금만큼은 스스로를 향해 고개를 드는 눈. 그냥 오늘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보고 싶어.
그게 여기야? 응.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작은 천장 조명들이 일렬로 놓인 길 위에 옅은 노란색 빛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 위로 우리 둘의 그림자가 겹쳐서 길게 늘어졌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카드키를 꺼내 한방 번호 앞에 섰습니다. 1507. 낯선 숫자인데 어쩐지 금방 잊히지 않을 것 같은 숫자. 들어올래? 마지막 질문. 오늘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주어진 선택의 문. 내 발은 잠시 문턱 앞에서 멈췄다가 아주 천천히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엄마도 아니고 계산대 3번도 아닌 그냥 김영숙으로서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끝날 때까지 나는 손깍지를 풀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에 꽂혔다. 딸까. 그 작은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있었나 싶다. 뒤돌아 나갈 수 있는 길이 아주 조용하게 봉인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한 발짝쯤 방 안으로 더 들어섰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냄새 대신 포근한 이불 냄새, 호텔 샴푸 냄새,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남자 향수 냄새가 천천히 내 폐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불 켤까? 아니, 이대로. 어둠이 차라리 고마웠다. 주름도 처진 살도 수술 자국도 덜 보일 것 같아서요. 그런데 곧 노란 스탠드 불빛이 방 한쪽에 동그랗게 번졌습니다.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애매한 밝기였다. 민우야. 이 정도면 괜찮지? 응. 입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손은 여전히 가방끈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 옆 소파에 먼저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는데 작은 마찰음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물 마실래? 응, 고마워. 입이 말라 물을 몇 모금 삼키면서도 내 심장은 여전히 마른 목처럼 콩콩 뛰고 있었습니다. 떨려? 많이. 그의 손등도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도. 이 어색함과 두려움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게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영수가? 응. 이상하지? 이 나이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게. 미쳤지. 우리 둘 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할 것 같아 넌? 후회 내가 가장 많이 내일로 미뤄온 단어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중에로 미뤄두다 보니 어느새 내 인생 전체가 나중에가 되어버렸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후회 안 할래. 후회는 내일 할래. 그 말 좋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소파가 그의 무게를 받아들이며 살짝 내려앉는 느낌. 거리 하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영수가? 따뜻한 손이 내 손등 위에 살짝 얹혔습니다. 응. 키스해도 돼? 이 나이에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던 질문.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떠보았습니다. 여전히 심장은 쿵쾅거리는데도 입술은 의외로 쉽게 떨어졌습니다. 응. 그의 그림자가 내 쪽으로 기울었다. 세상이 아주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도 도시의 소음도 방 안의 에어컨 소리도 모두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의 숨만 얇게 겹쳐졌습니다. 키스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잔을 잡듯 그는 내 입술에 살짝 닿았다가 물러났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낯설어서 몸이 굳었다가 그의 손이 내 뺨을 감싸 엄지손가락이 거칠게 갈라진 내 피부를 쓰다듬자 무언가가 안쪽에서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구나. 숨 막히면 말해. 응. 그의 이마가 내 이마에 닿았다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내 목선 어깨 소매 끝을 천천히 훑어보는 눈길. 나는 본능적으로 상의를 여몄습니다. 민우야. 응. 나 늙었어. 마치 죄를 고백하듯 입 밖으로 나온 말. 주름도 많고 살도 다 처졌고 수술 자국도 있고 말을 잇다 보니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수가? 응. 나 내 세월까지 다 보고 싶어. 그의 눈이 그 말과 함께 내 눈을 정면으로 붙잡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가 아팠고 어디에 상처가 남았는지 그것까지 다. 안 예뻐. 예뻐. 정말 보기 싫을 거야.
실을 틈이 없을걸. 그의 손가락이 옷 위를 따라 천천히 어깨선을 쓸어내렸습니다. 불 끄고 할까? 그게 더 편하면. 아니, 이번에는 불 켜놓을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수술실 밝은 조명 아래 누워있던 그날 이후 나는 늘 몸을 어둠 속에 숨기고 살았습니다. 샤워도 거울도 옷을 갈아입는 짧은 순간조차 최대한 빨리, 최대한 적게. 그런데 오늘 밤만큼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응. 대신 놀라지만 마. 안 놀라. 그의 손이 내 옷깃으로 천천히 내려왔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아니면 내가 직접? 내가 할게. 손이 떨렸지만 버튼을 하나씩 풀었습니다. 1개, 2개, 3개. 스탠드 불빛이 조금 더 많은 피부 위로 번졌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팔로 아랫배를 가렸습니다. 보지 마. 영수가. 나 도망 안 갈 거야. 그의 시선이 내 상처 위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많이 아팠겠다. 그 한마디에 수술실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순간 떠올랐습니다. 응, 많이 아팠어.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몸을 숙였습니다. 따뜻한 입술이 수술 자국 근처에 아주 가볍게 닿았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거잖아. 그 말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이 자국을 볼 때마다 망가진 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때 여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환자가 되어버렸다는 증거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상처가 살아남은 몸이라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민우야. 응. 정말 괜찮아? 이런 몸 이런 나. 영수가.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게 좋아. 그 말에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예쁘다도 괜찮다도 아닌 살아있다는 말. 그것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민우야. 계속해줘. 그의 손길이 내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몸의 문들이 하나씩 아주 천천히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나는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주름도 늘어진 살도 수술 자국도 모두 그대로 둔 채 오늘 밤만큼은 온전히 김영숙으로 누군가에게 안겨보기로 했습니다. 후에는 내일 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비겐 아침.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하얀 호텔 천장, 하늘색 줄무늬 벽지, 낯선 에어컨 소리, 그리고 내 옆에서 고르게 들려오는 낯선 사람의 숨, 민호의 숨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조심 몸을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고 자는 얼굴, 어젯밤보다 조금 더 편안해 보이는 이마, 눈가에 박힌 작은 주름들. 아, 정말 있었구나. 어젯밤은 꿈이 아니었구나. 손을 뻗어 그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쓸어내리다 깜짝 놀라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김영숙.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이불을 끌어올려 어깨까지 덮었습니다. 몸 곳곳에서 낯선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약간의 통증, 약간의 묵직함,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편안한 따뜻함. 그래도 살아있다. 이 문장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를 빠져나와 커튼을 조금 열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젖은 도로 위로 햇살이 번졌습니다. 비가 그쳤네. 그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어제까지 내 마음속에서도 쏟아지던 비가 조금은 멎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 글씨, 부재중 전화 10통, 전부 딸아이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순간 쿵 내려앉았다가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많이도 걸었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큰일 났다 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나는 그래 이제 말할 때가 됐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뒤에서 낮게 깨어나는 목소리. 나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민우가 한쪽 팔로 머리를 개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응. 생각보다 더 잘 잤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잠들기 전마다 온갖 걱정과 후회가 목을 조르던 밤들보다 훨씬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표정이 좀 달라졌네. 그래 보여? 어제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 그 말에 나는 무심결에 내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인데 주름 안에 들어있던 긴장만 조금 빠져나간 듯한 느낌. 커피 내릴까? 내가 할게. 어제도 당신이 다 했잖아. 나는 작은 호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다시 한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딸아이의 메시지가 한 줄 들어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전화 좀 받아.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가 잠깐 싸웠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냥 다 숨겨. 그 밤은 없는 걸로 해버려. 아니야. 한 번쯤은 내 마음을 먼저 말해도 되잖아. 커피 향이 천천히 방 안을 채웁니다. 무슨 일 있어? 딸이 전화 많이 했네. 걱정했겠지. 응. 근데 이상하다. 뭐가? 예전 같으면 지금 벌써 울면서 사과부터 했을 텐데. 이번엔 그러기 싫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걸 듣고 나 스스로도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도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 알아. 근데 먼저 나한테 말해주고 싶어서. 뭘? 나는 커피 잔을 2개 들고 침대 쪽으로 돌아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컵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그의 얼굴이 조금 흐릿해 보였습니다. 민우야. 응. 나 엄마이기도 한데. 그 전에 김영숙이야.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김영숙이야. 그 말이 커피보다 먼저 가슴을 데웠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결심하듯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그래 딸. 엄마 지금 어디야? 전화 왜 이렇게 안 받아?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딸의 목소리는 걱정과 화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미안해 엄마 잘못이야.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오늘은 나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밤새 연락이 안 되는데 엄마 친구들이 단체방에서 난리였어. 어디 아픈 줄 알고. 친구들 단체방.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남의 시선 앞에 먼저 서 있는 딸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 친구랑 있었어. 친구? 무슨 친구? 엄마 솔직히 말해. 어디야 지금? 호텔이야. 호텔? 수학이 넘어. 딸의 숨이 잠시 멈췄다가 퍽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설마 누구랑? 미안해. 내가 나가는 게 좋겠지? 아니 있어줘. 도망 다니기 싫어 이제는.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사람이랑 같이 있어. 엄마. 딸의 외침엔 놀람, 분노, 배신감.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 떠난 지 5년이야.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우리한테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해봤어? 사람들. 결국 돌아오는 건 늘 그 단어였습니다. 나는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딸, 너 말대로 사람들이 별별 말 다 하겠지. 그럼 왜? 근데 이제는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가 더 중요해. 전화기 너머의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니 나는 그동안 나한테 너무 잔인했어.
주름 졌다고. 살쪘다고. 수술 자국 있다고. 이제 여자로 살면 안 된다고. 엄마니까. 아내니까. 조용히 사라져야 한다고. 말을 이어가며 나는 내가 나에게 했던 독한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처음으로 생각했어. 나도 사람인데 한 번쯤은 누구한테 사랑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딸의 침묵은 예전보다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그 사람, 아는 사람이야? 응. 엄마 고등학교 동창이야. 엄마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정리가 안 돼. 그래.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 근데 하나만. 엄마. 응. 거짓말은 하지 마. 숨기지만 말아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 제일 두려웠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이번에는 숨기지 않을게. 집에 올 거지? 응. 오늘 안으로 들어갈게. 조심해서 와. 전화가 끊기고 나서야 나는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괜찮아? 응. 무섭긴 한데 이상하게 후회되지는 않아. 같이 갈까? 집에? 아니. 오늘은 나 혼자 가볼게. 이 싸움만큼은 내가 나 스스로 먼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딸아이는 식탁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때 시험지 들고 서 있던 어린 딸과 겹쳐 보였습니다. 왔어. 응. 나는 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뜯다만 택배 상자, 설거지 안 된 그릇들, 평소처럼 정리되지 않은 식탁 위 풍경이 이상하게도 그대로여서 안심이 됐습니다. 어제 어디 갔었어? 호텔. 누구랑? 어제 말한 친구. 엄마. 정말 그 사람 좋아해? 좋아해? 이 나이에 다시 듣게 될 줄 몰랐던 단어였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해. 얼마나? 너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을 만큼 딸의 눈가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알아? 나도 그래. 근데 한 가지는 알겠어. 뭐가? 어제 엄마 목소리. 처음 듣는 목소리였거든. 나는 조금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누구 눈치 안 보고 자기 말하는 목소리. 좋지는 않았는데 이상하게 싫지만도 않았어. 딸의 말에 나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지금 당장은 아빠 생각나서 복잡해. 그래도 엄마가 계속 혼자 울면서 사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정말 엄마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딸은 말을 맺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그 손 위에 살짝 내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보자.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너도 같이 봐줘. 응. 그날 밤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이들 뒤에 서서 숨는 엄마가 아니라 아이들과 나란히 서서 내 인생을 설명해야 하는 김영숙이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마트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이 내민 물건을 하나씩 찍습니다. 삑, 삑. 동일한 소리, 동일한 동선. 하지만 달라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이 어색하고 쑥스러워 웃으며 넘겼겠지만 이제는 그 말이 그대로 가슴에 박힙니다. 아,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퇴근 시간.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겨 나가는데 휴대폰이 살짝 울렸습니다. 퇴근했어? 오늘은 내가 마중 갈게. 나는 무심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오늘은 내가 갈게. 우리 집 앞 카페에서 보자.
예전 같으면 남자 집과 내 집 사이에서 갈팡질팡했겠지만 우리는 조금 느리게 중간 지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고 서로의 집을 두고 중간 어딘가에서 천천히 만나는 방식으로 마트를 나섰을 때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너 웬일이야? 오늘 근무라면서? 일찍 끝났어. 같이 가자고.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딸이 앞장서고 내가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란히. 오늘 그 아저씨 맞나? 응. 카페에서 보기로 했어. 나도 가도 돼?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말했잖아. 천천히 같이 보자고. 엄마 뺏어가는 사람. 검사 좀 해야지. 그 농담에 나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 같이 보자. 카페 안 창가 자리. 민우가 이미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머쓱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숙 씨 아니 따님 맞죠? 네. 엄마 딸입니다. 엄마 많이 아껴주신다면서요. 네. 열심히 아끼고 있습니다. 둘의 어색한 대화가 어디론가 흘러가는 걸 보며 나는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슬슬 물들기 시작한 하늘. 아, 지금이 내 인생의 노을이구나. 해가 지기 전 가장 아름답게 물드는 시간. 엄마. 응? 나 아직 완전히 괜찮다고는 못하겠어. 그래도 괜찮아. 시간 걸리는 거니까. 근데 하나는 알아. 뭔데? 요즘 엄마 웃는 얼굴. 솔직히 좀 좋더라. 그 말에 나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마워. 그 말 들으려고 반년은 기다린 것 같네. 저도 그 말씀 듣고 마음이 좀 놓이네요. 대신 엄마 힘들게 하면 저한테 혼나요. 네, 열심히 혼날 각오하고 잘 모실게요. 그 웃음 속에는 조금의 어색함과 조금의 서운함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자기소개를 해봤습니다. 나는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였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김영숙이다. 예전 같으면 거울 속 내 몸을 위에서 아래로 후우며 여긴 처졌고 여긴 주름졌고 단점만 찾아냈겠지만 오늘은 좀 다르게 보고 싶었습니다. 이마의 주름은 울다가 웃다가 살아온 연도의 막대기처럼 팔에 늘어진 살들은 아이들을 안아들다가 남은 흔적처럼 수술 자국은 망가진 몸이 아니라 살아남은 몸의 증거처럼.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내 몸을 향해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수고했다. 여기까지 견디느라.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말, 행복은 때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 젊은 날엔 그저 예쁜 문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데, 행복을 다시 선택하는데 늦은 때란 정말로 없다는 걸. 그래서 오늘 나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후회는 내일 할래. 그리고 그 내일이 와도 아마 후회하지 않을 거야.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고 행복은 때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을 이제야 조금은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구의 엄마이고 누구의 딸이지만 그 전에 나는 김영숙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해봅니다. 후회는 내일 할래. 그리고 그 내일이 와도 아마 오늘의 나를, 오늘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7살 김영숙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또 한 번 오늘을 선택할 용기를 내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